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헌재 선고가 한 주에 2건 나올 가능성은 낮다. 헌재 판결에 관행은 없다. 길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지 말들이 많은데요. 미국의 혁신 정책 싱크탱크로 알려진 NYET 연구소가 챗 GPT와 그록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헌법과 개헌법, 판례, 각종 여론조사 등의 값을 넣고 물어봤더니 탄핵을 인용한다가 55.5%, 기각은 45.5%로 근소한 차이로 인용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 이후 여론은 더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SNS에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을 하자라고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나오자 삭제해 논란입니다. 탄핵이 각하될 수 있게 하자 이런 의미였다고 하는데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정치인의 행보 언행치고는 참으로 좀 가볍다 싶습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역사적 불행이 결론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라는 유능한 한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지켜왔듯이 어떤 결론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라전 법정 이슈책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3월 12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역 소식은 광양 소식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시가 발주하는 일부 사업에 입찰하는 그 입찰자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이 있는데 광양시에서 이 위원 선정을 두고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네, 광양시가 추진하는 일부 사업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이 평가위원회 모집 과정에서 이 선착순으로 평가위원 후보자를 모집해 구체적인 규정이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광양시는 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자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예비평가위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비평가위원 선정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는 사업 낙찰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비평가위원 선정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일부 사업의 평가위원 후보자 과정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의 예비평가위원 선착순 모집 방식이 후보자들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광양시의 일부 평가위원 모집에는 선발 인원 3배수 모집 31명에 무려 400여 명이 접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 입찰의 평가위원회 400여 명의 후보자가 몰릴 정도라면 이 사업 입찰에 대해 업체나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인데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가위원 선정에 좀 더 전문적이고 구성 방식이 좀 더 세분화돼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평가위원이라는 자리는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가야 할 자리고 또 이 평가에 따라서 입찰 결과 나아가서 입찰 비용 관련된 문제도 있는 만큼 선착순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 400여 명이 몰릴 정도. 근데 아무리 선착순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몰린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네,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을 건데요. 이게 특히 경쟁이 심할 경우 이 입찰 평가위원이 어떤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여 명이 몰리는 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기보다는 혹시나 있을 그 입찰 업체들의 그 평가위원에 대한 후보들을 이렇게 미리 좀 확보하려는 이런 시도로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추측도 되고 있는 상황이요. 그렇습니다. 네. 이 광양시는 모집 인원이 초과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후보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추진한 사항이고 타 시군에서도 간혹 많은 후보들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광양시는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해야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선착순 접수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나 예비평가위원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향후 전산 자동 추첨 방식 도입 등 정부 차원의 관련 규정을 마련을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방식에 대한 논란에 대해 광양시 의회 한 의원은 접수 순서에 따라 후보위원을 선정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업체가 사전에 세팅해 놓은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예. 또 전국적으로 업체들과 연관된 전문적으로 평가위원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 점수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위원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위원의 전문성 문제 또 모집 과정의 공정성 문제 빨리 좀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수시가 운영하는 시책 관련 소식인데요. 행정 서비스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20년 넘게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 뭐가 문제인가요? 네, 여수시가 잘못된 행정 서비스에 대한 보상책을 담고 있는 행정 서비스 헌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이나 의지 부족으로 좋은 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여수시는 지난 2003년부터 행정 서비스 헌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 시행 이후 보상 실적이 거의 없거나 또 고객 만족도 조사나 백서 발간,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여수시에 따르면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건축이나 교통, 상수도, 청소, 문화, 관광 등 시 23개 분야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에 따르면 공무원이 착오나 업무 과실 또는 처리의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이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되면 민원인에게 소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에 여수시 행정서비스 현장 관련 보상 실적이 지난 2023년에 민원인이 시청을 재방문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한 단 한 건의 실적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이런 보상을 신청하는 건수도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홍보 부족이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세부적인 보상 기준 또한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여수시의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주민 보상 실적이 낮은 것은 그동안의 여수시의 행적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는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를 지난 2017년 이후 사실상 중단했고 현재 위원회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또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는 고객 만족도 조사나 백서 발간 역시 진행되지 않았고 우수 기관이나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소속 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하고 또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되지만 이런 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련 예산 편성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예. 여수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겨우 36만 원만 편성했고 그동안 실적이 없다 보니 그나마 해당 예산도 반납하는 상황이 계속돼 왔다고 합니다. 네, 이 보상 관련된 헌장을 만들어 놓고 홍보는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아마 이게 유명무실해진 것 같은데요. 악순환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더 홍보를 하든가 안 할 거면 아예 없애든가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순천입니다. 순천시의 한 면지역 주민자치회의 사무장 선임을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순천시의 한 면지역 주민자치회가 유급 종사자인 사무장 선임 과정에서 해당 면적이 아닌 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사무장으로 선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해당 면지역 주민자치회 운영 규정에는 이 주민자치회 사무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무장의 자격이 주민으로 되어 있어 주민 규정을 주민자치회가 활동하고 있는 해당 면지역 주민으로 국한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면지역 주민자치회가 사무장을 면 외부 지역 주민으로 선임하자 지역 일부 주민들로부터 유급으로 채용하는 사무장은 주민자치의 발전 차원이나 또 면민들의 이익을 감안해 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선임했어야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무장의 자격을 면에 거주하는 주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민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애매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순천시 해당- 입장은 좀 어떤가요? 네, 해당 논란에 대해 순천시는 언론을 통해 주민자치회 규정에 명기된 주민은 해당 읍면동의 주민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 사무장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 자원 부족으로 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채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아 해당 면적 사무장 채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실제 순천시 일부 주민자치회의 경우 이 타 지역 주민을 현재 사무장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 지역 일부에서는 순천시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사무장의 외부 지역 주민 채용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 별도 의결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해당 논란이 다른 지역에서도 또다시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시 차원의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사무장 선임에 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송하진 변호사와만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에서 혼자 예. 변호사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예. 뭐 청취자분들께서 네. 무슨 일이 있으셨나 이렇게 걱정하실 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예. 이계라 변호사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오늘 지금 그 타지방에 재판 일정이 갑자기 생겨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2인분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혼자서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혼자 하는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오래 이후로는 했는데. 확실히 처음이고 예, 그 그 전에도 전에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약간의 그 분리불안증 이런 거 있으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좀 외롭고 뭔가 허전하다고나 할까요? 뭐 그렇지만 또 프로로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최근에 청취자분께서 한 분이 네. 라전 법정 시간을 매일매일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네, 감사한 분이네. 예,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처음에는 부부인 줄 몰랐다. 예. 너무 부부 같지가 않아서 네네. 부부인 줄 몰랐다고 했는데 예.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런 이유로 진짜 부부가 맞구나. 예, 그렇죠. 부부일수록 부부인 티가 안 나는 것이 정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너무 재미난 청취 후기를 또 잘 네. 듣고 계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네네.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뭐 요즘 오늘 이변이 불참하게 된 것도 뭐 재판 스케줄 때문에 그런 건데 요즘에 워낙에 막 좀 일들이 막 몰아치는 계절이어서 좀 정신없게 지내고 있는 와중인데 뭐 이제 나라가 또 뒤숭숭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발생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신없는 이야기 오늘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앞서서 화재 판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그야말로 지금 화제가 진짜 되고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3년 전에 현장 학습에 갔었던 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서 숨지는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심 법원이 당시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지금 나와서 해당 판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강원도의 한 학교에서 현장 학습을 갔다가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하는 사고가 3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사건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사고는 2022년 11월 11일에 속초시 노악동에 있는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에 6학년이었던 피해 학생이 버스에서 하차한 뒤에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서 목숨을 잃는 사고였어요. 그래서 이 검찰이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를 당한 학생이 버스에서 내린 직후에 신발끈을 묶는 과정에서 대열에서 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열에서 이탈을 하게 된 거죠, 학생이. 근데 그거를 해당 인솔교사가 발견을 하지 못했고 이제 버스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제 치여서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었죠. 네. 지난달에 1심 법원에서는요, 교사가 주의 의무를 그러니까 다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했다는 건데 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은 어떻게 본 건가요? 어떤 판결이 나왔어요? 우선 지금 인솔 교사를 기소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였어요. 업무상 과실치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범은 아니고요. 과실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을 한 경우인데 업무상 과실치사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을 게을리해서 뭐 치사 사람이 사망한 결과가 발생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판결에서도 인솔교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피고인이 인솔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학습 장소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했는데도 주차를 위해서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지게 했다. 근데 뭐 이제 다른 양형 이유들 보면은 모든 과실을 버스 기사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일단 인솔 교사가 학생들을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고 예. 그것을 게을리했고 음. 그래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점을 모두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솔교사 말고도 기소된 사람이 2명이 더 있거든요. 예. 보조 인솔교사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버스를 운전한 기사도 있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보조 인솔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보여주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주의 의무가 없었으므로 무죄다라고 판결을 했고 예. 버스를 운전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일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그래서 교특법상 치사죄가 유죄로 선고해서 이분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를 한 거죠. 예, 일단 교사에 대해서는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라는 네. 판결이 1심에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새학기에 학급 학교가 현장학습들을 참 많이들 가는데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유죄 판결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현장학습 자체를 좀 기피하는 교사들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걸 폐지해야 한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 단체 또 교육감들도 반발하고 있고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도 뭐 말하자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도대체 안전을 담당해야 될 의무가 있긴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담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책임을 모두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너무 비판이 가혹하다. 예, 계속 나오고 있고 예. 그런 점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체험학습을 하지 않겠다라고 뭐 하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이번에도 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잖아요.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해당 교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을 하게 되거든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그래서 사실 직업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나도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번 1심 이런 판결 이후에 후폭풍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2심 판단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 사고가 났더라도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 무죄가 나온 판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정적으로 이 사건은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뭐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사안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이 교사가 과연 그 현장 체험학습을 갔을 때 주의 의무를 어느 정도까지 과연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또 논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네. 어디까지가 주의 의무인가를 확실히 명시를 해놔야지만 이게 유무죄를 판단할 때 어떤 네.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현장 학습이나 소풍이나 이런 데 밖에 외부 활동을 가면 예.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챙겨야지 이렇게 막연한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당연한 임무이고. 그렇죠. 예, 예.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사실은 뭐 안전을 잘 챙겨야 된다. 도대체 어디까지 챙겨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예. 교사의 책임을 묻기 전에 교사의 주의 의무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고 예. 사실은 뭐 체험학습 시의 안전담보와 교사 보호를 위한 법 제도 뭐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어요. 그래서 예. 교육부가 사실 작년 12월에 학교안전법에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고 사실 이 법이 오늘 6월 21일에 시행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쨌든, 저는 예. 사실 있으나마나한 조항인 게 사실 책임을 다했으면 처벌 안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이렇게 면책해준다는 그렇죠. 그런 조항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면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인 법 조항으로 만들어서 이제 지금 교사들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정말 이 교사 입장에서도 이런 게 잘못했다가 진짜 아이가 뭐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직업도 잃게 되고 네. 실형을 살게 되고 실형을 받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진짜 엄청난 부담감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지도 인솔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도 있고 예. 그리고 직업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있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놓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아니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달라. 그럼 그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까지 우리한테 요구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고 다만 지금 오늘 가져온 판례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이 기사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어떤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축약된 정보잖아요. 그래서 예.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좀 뒤를 돌아본다든지 학생들을 이동시킬 때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면 학생들을 면밀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뭐 앞만 보고 갔다 갔는데 주변만 살폈다면 이건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안별로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신 앞으로 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기준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앞뒤 양옆을 잘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만 뭐 차량에서 내려서 그 해당 차량이 뭐 주차하게 되는 경우 주차가 끝날 때까지는 학생들을 안전한 뭐 장소에서 대기하게 하도록 조치한다. 뭐 이런 기준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좀 뭐 교사들 입장에서도 뭐 주먹구구 시기가 아니라 내가 따라야 되는 내가 따라야 되는 기준이 이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화재 판결 학생이 현장 학습에 갔다가 사망한 사고 관련해서 교사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토크 이어가도록 하죠.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결아 변호사의 개인 재판 일정으로 인해서 송하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제 토크 들어가 볼 텐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41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석방되는 장면도. 네네. 자,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 또 이후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결정 등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어떤 경우에 구속 취소를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구속 취소라는 개념은 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친숙한 개념은 아닐 수 있어요. 보석이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수는 있어도 구속 취소는 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전에 우리가 다뤘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거 그 다음 단계가 있고 되게 아무튼 익숙하지 않은 법적인 용어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참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구속 취소 뭐 쉽게 생각하시면 그야말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 그러니까 구속을 취소한다라는 개념인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뭐 구속 사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도 신청할 수가 있고 법률에서 지정된 그 구금 일수를 초과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라든지 아니면 구속된 기간이 뭐 상소심에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기를 초과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구속 취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신청 사유는 알려진 대로 구속 기간 만료 후에 구속 기소가 됐다라는 건데 이 말이 되게 혼란스러워요. 구속 기간 만료 후에 구속 기소가 됐다. 네. 일단은 윤 대통령 주장을 보면 구속 기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경찰 단계에서는 10일, 검찰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10일 추가하면은 또 10일 해서 뭐 이런 기간들이 있는데 그 기간들이 그러니까 적법한 영장에 의해서 구금할 수 있는 날짜가 있는데 그거를 그 시한을 넘긴 다음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불법 체포 구금 상태에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 사건 구속이 취소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죠. 그게 또 인용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꾸준히 주장을 했던 게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이 1월 25일 자정 그러니까 밤에 만료가 됐고 구속 사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1월 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가 됐어요. 근데 1차 구속 기간이 1월 24일 자정까지였지만 체포 적부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요 시간을 합해도 하루만 공제해야 되기 때문에 1월 25일 자정에 구속 기간이 끝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받아들여진 걸로 봐야죠.
그 전에 구속 취소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원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 구속 취소 청구가 접수가 되면 예.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7일 이내에 결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또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문기일을 지정해서 구속 취소의 필요성을 심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신문기일을 열게 되면 청구인이라든지 검사, 변호인 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신문을 한 다음에 법원이 이제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걸렸었죠? 일단 지금 2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을 했고 예. 2월 4일 그리고 2월 20일에 구속 취소 청구에 따른 신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 인용됐고. 나왔죠.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게 네. 걸린 거네요. 네. 이거는. 네. 자,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에서는 그 구속 기간 계산이 날이 아닌 시간이다는 판단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구속 기간 계산 이거 뭐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바로 한 번에 이해하기는 네. 어려워서 이해가 좀 잘 되게 쉽게 저희 청취자 네.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 능력 안에서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예. 좀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 틀부터 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우선은 오늘 일타 강사인 느낌으로 네, 일단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돼서 이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 이제 예. 경찰 단계, 검찰 단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열흘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넘기지 않을 경우에는 예. 석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0일의 기산점은 구속된 때부터가 아니라 체포된 순간부터, 체포된 시점부터 그러니까 계산을 체포라는 합니다. 건 이 사람을 딱 붙잡았을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월 10일에 체포가 됐다라고 하면 3월 10일부터 하루를 카운팅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 검찰 단계 이제 경찰 다음 단계가 검찰 단계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검사가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경찰도 10일이고 검찰도 10일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이해하셨는데 네. 검찰에서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의 연장을 한 번 신청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검찰은 10일 플러스 10일, 그러니까 총 20일. 20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검찰도 어쨌든 이 기간까지만 지금 구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대 20일인데 검찰이 20일, 경찰 10일 합치면 30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최대 29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긴 날, 인치한 날도 양쪽의 구속 기간에 모두 산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토탈하면은 맥시멈으로 29일까지는 구금시킨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구나 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예. 기본 원칙이고 기본 예. 틀이고 그리고 구속 기간에 포함시킬 것이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규정도 다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예. 예. 일단 피의자가 사전영장 체포, 긴급체포, 뭐 현행범 체포 이렇게 체포돼가지고 구인된 경우에는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날부터 이제 이렇게 한다고 아까도 설명을 예, 드렸고, 자, 그 피의자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할 수도 있고, 예.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구속이 이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그렇죠. 심사를 해달라. 그렇습니다. 이런 걸 그러니까 청구했을 때. 구속적부심이든 구속영장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 신문을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하든 예. 피의자 신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 법원의 수사 기록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예. 그 시간 동안은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검찰청에 기록을 다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그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구속 적부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을 내리고 나서 검찰에 기록을 다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들을 일수로 세워서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나를 구속하지 말아라라고 법원에 이제 뭐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게 되면 법원이 예. 신문을 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수사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간은 이제 구속 기간에서 네.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기관은 구속 기간에서 빼야 제외하도록 된다. 예,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윤 대통령 이번 이 사례를 놓고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일단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속 기한은 체포된 날로부터 열흘이죠. 그리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뭐 법원 허가를 받아서 뭐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어쨌든 지금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검찰 기록을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법원이 다시 수사 기록을 돌려준 그 날까지의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빼도록 계산을 하게 예. 돼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상식적인 부분이고 네. 그래서 그동안 검찰과 법원은 뭐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사 기록에 오고 간 날짜 단위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월 10일 오후 5시에 수사 기록이 법원에 접수가 돼서 예. 3월 11일 뭐 오후 1시에 반환이 됐다고 쳐볼 거예요. 그러면 간 날도 빼고 온 날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11일 이틀을 다 빼는 이틀을 거죠. 다 빼는 걸로 계산을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윤 대통령 그래서 검찰에서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열흘이 끝나는 시점을 이제 구속 열흘째인 1월 24일 자정이 아니라 그 날짜들을 빼고 그러니까 예. 기록이 법원에 가 있었던 그 날짜들을 빼고 1월 26일이나 27일까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날짜 단위로 계산을 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기간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해서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번 판결에 참여했던 지귀현 재판장이 낸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 기간은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라고 네. 명시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 주석서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날짜 단위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예. 근데 지금 판결 자체가 이번에 내린 결정 자체, 구속 취소 결정 자체에서 아니다. 이건 날짜로 계산하지 말고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석서 쓸 때는 또 달리 쓰셨고 이번 결정 내릴 때는 또 달리 하셨는데 예. 여기서 이제 주된 논거가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등의 중대한 제한이다. 그것까지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져보자.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따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왜 갑자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부터 갑자기 새로운 구속기간 계산법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설명이 그동안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된 적이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시간 단위로 한 적이 예,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은 이거예요. 피의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예. 자, 어쨌든 이 복잡한 구속 기간 계산부터 시작해서 구속 취소가 결국에는 인용이 돼서 윤 대통령은 석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도 네네네. 구속 취소를 신청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서울지법 폭동 일으켰던 그 구속된 사람들도 나도 구속 네. 취소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이 진짜 누구나에게나 너도 나도 모두에게 이렇게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내려진 결정이 서울중앙지법이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어떤 명확한 확립된 법리는 아닙니다만 당연히 여파가 있겠죠. 왜냐하면 형평성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윤 대통령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고 나는 왜 또 날짜로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새로운 판례가 생겼다. 그래서 체포와 영장 발부 시간에 따라서 구속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구속 취소의 장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가입해 있는 카페에 이런 글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나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변호인이니까. 당연히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저도 해주세요 이렇게. 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선생님은 대통령이 아니라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왜 달라요 대통령이랑 나랑 똑같이? 그렇죠. 똑같은 시민인데 똑같은 권리가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청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 자체에 지금 엄청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게요. 네. 법조계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또 이 석방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네. 이 즉시 항고는 또 뭔지 보통 항고라는 것도 언급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항고라는 개념은 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예요. 예.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는 항소, 상소한다라고 하고 예.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항고인데 항고에 두 가지가 있어요. 즉시 항고가 있고 보통 항고, 일반 예. 항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차이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법원의 결정에 대한 그 효력이 함께 정지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라는 것은 법원이 내린 어떠한 결정이나 결정이 불복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만약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구속 취소 결정이 일단 효력이 정지가 돼요. 예. 근데 보통 항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시 항고 이외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 이제 불복하는 절차인데 그 법원의 결정을 효력을 정지하는 그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 근거에 대해서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이 즉시 항고가 위헌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예. 일단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한 이야기는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서 못하겠다라고 그랬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위헌 소지라는 게 이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지금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구속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봤으니까 구속 취소도 비슷하니까 당연히 위헌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위헌으로 보이는 즉시 항고를 할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즉시 항고가 위헌 결정이 난 적은 없어요. 예, 그렇죠. 아니요.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관련된 내용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에 대해서는 아직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건 난 게 전혀 없고요. 없습니다. 근데 유사한 개념이니까 즉시 항고가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못했다. 여기까지는 그럼 그렇다 치고 예. 그럼 즉시 항고 못했으면 보통 항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항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다. 근데 참 답답한 것은 전에 이제 구속 집행정지, 그러니까 유사한 제도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할 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이걸 당연하게 효력을 정지시키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간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보통 항고를 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라. 이런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방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그게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보통 항고를 하시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셨어야죠. 근데 이거는 이래서 안 하고 저거는 저래서 안 하겠다. 좀 납득이 좀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요. 이번에 구속 취소 인용되고 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서 법조인으로서 가장 크게 드는 좀 감정은 어떤 것이었어요? 굉장히 좀 절망적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온다거나 구속이 취소된다거나 어쨌든 검찰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결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판결이라든지.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런 부분들, 이런 검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검찰이 불복하지 않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검찰의 주장이나 논리가 완전히 깡그리 무시가 된 결정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 참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서 법이 과연 공평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송하진 변호사와 함께 라전 법정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 오셨나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이 동계 전지훈련 메카였던 여수시의 남은 숙제 체크해 봅니다.
네, 전남이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갔던 선수단들도 이제 지역을 찾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따뜻한 날씨 때문인 게 크겠죠. 네. 저도 지난 주말이었던가 여수에서 그 큰 대형 버스에 네. 그 럭비 팀 선수들을 좀 봤습니다. 아, 네. 예. 네. 동계 전지훈련 팀들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도 꽤나 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선수들이 여러 명인 팀인 경우에는 일단 숙박비도 꽤나 써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먹는 비용도 많이 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전남도가요. 전지훈련으로 오는 선수 1인당 하루 소비 비용을 추측했을 때 1인당 95,000원을 추측했어요. 네, 하루에 95,000원이요. 네. 전지훈련이나 스토브리그에 참여하는 선수단의 그 평균 체류일이 16일 정도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또 청소년 그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전지훈련을 오면 주말이나 이럴 때 부모님들이 같이 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큰데 그래서 이런 동계훈련 유치를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막상 지역에서는 보니까 동계 전지훈련팀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네, 동계 전지훈련팀이 오랜 기간 숙식을 해결하면서 이로 인해서 지역 숙박업이나 뭐 요식업 등에 활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체육시설 인근 식당이나 숙박시설에는 이 전지훈련팀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그래요.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동계 전지훈련팀을 태운 버스 수십 대가 오가던데 지금은 그 선수들도 버스도 찾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체육시설 인근 상인들 얘기 들어보시죠. 너무 안 와갖고 뭐 축구고 야구고 이렇게 밥 먹는 학생들이 없어. 전번에 태권도만 한 2, 3일 와서 먹고 그것도 선수들이 많지는 않아. 그런 걸 하나도 못 맞. 지금 뭐 소문에는 뭐 관양 뭐 저쪽으로 다 빠졌다고 뭐 이쪽으로는 여수 쪽으로는 유치가 안 돼. 뭐 축구 선수가 와갖고 뭐 2, 30명 야구가 와갖고 뭐 전지훈련 한다든가 그런 게 올해는 아예 없어. 나가 체육관 옆에 여기서 지금 30년을 식당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올해는 더 험해. 올해 같은 데가 없어. 그래갖고 이 주위에 식당들이고 저건데 모텔들이고 손님 하나도 없어. 지금 다 죽겠다고 난리야 지금. 네, 진남체육관 근처를 다녀오셨어요. 네. 거기서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 네. 상인분의 인터뷰 듣고 왔는데 이렇게 힘들 때가 없었다. 정말 뭐 거의 아무도 없다. 이런 네.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여수 지역을 찾은 동계 전지훈련팀의 수 자체가 줄어든 건가요? 실제 동계 전지훈련팀으로 여수를 찾은 선수단 통계를 봤을 때는요, 줄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여수 담당 부서를 통해서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동계훈련 선수단 인원 합계 자료를 받았어요. 예. 2022년도에는 12개 종목 92개 팀 19,400여 명이 왔고요. 예. 2023년은 9개 종목 113개 팀 30,000여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요. 13개 종목 130개 팀 34,900여 명이 찾았습니다. 이 전지훈련과 스토브리그 참여팀과 인원을 합산 수치인데요. 이 전년도 2024년도에는 럭비팀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좀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본 럭비팀. 맞습니다. 예, 작년부터 이제 오기 시작했군요. 네. 그러게요. 22년도부터 일단 꾸준히 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체감하는 거랑 좀 달라요. 이게 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종목이 다양해지고요. 이용하는 운동시설이나 경기장이 분산되면서 이런 체감이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운동시설이 뭐 한 군데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수도 여기저기에 지금 분산돼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특정 체육관 주변의 상권만 체감을 덜 할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이게. 네, 그리고 또 관광 유치로 좀 많이 변경이 돼서요. 음. 예전에는 체육만 했던 지금 관광 쪽에도 많이 또 하고 있어서요. 이게 많이 분산이 된 겁니다.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동하러 왔지만 먹고 놀 때는 또 관광지 유명 그렇죠. 맛집을 가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움직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체육관 주변 상인들이 느끼는 네. 좀 경제적인 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가 남았는데요. 네. 현재 여수시는요. 진남체육공원, 망마체육공원, 전남대 국동캠퍼스 등에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전지훈련팀에 비해서 시설면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예. 이 전남도가 전지훈련 유치 실적에 따라서 시군 평가를 하는데 지난해 강진군이 최우수상을 했고요. 해남군과 목포시가 우수상을 여수시가 영광군과 함께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작년
가능성도 나쁘진 않은데요. 상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전지훈련 중심지 메카라고 했던 여수시가 다른 시군들의 열띤 경쟁력에 밀려나는 게 아닌가 우려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현재 여수로 동계 훈련을 오는 선수들이 꼽는 여수시의 장점은 뭐던가요? 전남에서는 타 시군보다 관광지가 많고 그로 인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많다는 게 장점입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음식점을 맛집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하러 와서.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먼저 해야겠죠. 운동이 우선이 되긴 해야죠. 그렇죠. 관광도 중요하지만. 네, 예.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과 경쟁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기 종목인 축구만 보더라도요. 여수에서는 천연 잔디구장이 여수 망마 경기장 한 곳뿐입니다. 또 야구장 역시 여수 진남 야구장 한 곳뿐입니다. 이 갖춰진 인프라에 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가 하니까요. 다른 지역으로 훈련지를 옮기는 고민도 한다고 합니다. 여수로 전지훈련 왔던 서울의 한 감독 얘기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제가 여수 전주훈련 다닌 지 거의 한 7년, 6년 됐어요. 매월 1월 달에 또 전주훈련 들어갔고. 근데 먹고 자고는 부모님들 만족도가 또 높은데, 일단은 운동장 여건이랑 환경이 야구장이고 축구장이고 평탄 작업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막 중간에 막 푹 들어가 있고, 왜냐면은 다른 도시나 이런 데는 좀 인프라가 잘 돼 있거든요. 여기 여수 같은 경우에는 진남 야구장 하나만, 근데 그거를 수용하기에는 팀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팀들이 되게 많아요. 여수 운동장이 너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솔직히. 물론 되죠. 저희는 이제 1월달 전주를 한 바퀴 돌면은 다들 어디 갔다 왔냐 서로들 물어보면은, 근데 저는 자랑할 수 있는 게 먹는 거는 자랑할 수 있는데 운동장은 좀 너무 시설이 좀, 이 날씨나 이런 조건은 진짜 끝내줘요. 좀 더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고,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 동계훈련 와서 가장 좋은 게 뭐 시설이나 이런 인프라가 아니라 먹거리라고 하는 게 네. 뭐 맛의 고장이니까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그렇죠.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가 뭐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각 지자체마다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또 관광 체험 비용 등 지원 등 각 지역마다 특화된 강점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해남구 같은 경우에는요. 해남 스포츠파크, 체육문화센터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등 기반 확충과 함께 서울 소재 재활전문병원의 트레이너 5명이 이 전지훈련 기간 중 상주하면서 선수들에게 무료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활 전문병원 트레이너들이 이 선수들의 그런 재활 네. 관련된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고 네, 있다고요? 군 작년만 차원에서. 해도, 작년만 해도요 1,500명이 이 서비스를 받았다고 해요. 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렇죠. 진짜 약간 감동적인 서비스인데요. 맞아요. 예. 또 강진의 경우에도요. 천연 잔디 구장이 3개, 실내 체육관이 2개 등 체육시설 확충을 하고 있고요. 축구 전용 구장만 6개인 광양에서도 축구팀을 유치하는 데 노력 중입니다. 네, 이렇게 동계 전지훈련팀이 관광 비수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 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관광 인프라의 운동 시설 확충으로 좀 더 동계 훈련의 적정지가 될 수 있는 노력들이 여수시를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슈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